패닉바잉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시장이 지금 중급지 시장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장이 오른다고 하면은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하반기 때 명확한 거는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일어날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이 조금 요동치지 않을까. 근데 다 전체적으로 똑같진 않다.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전세 공급이 생기니까 또 그 지역에 갭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갭 메우기 장세라고 해서 산불이 났는데 옆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퍼지지 않을까. 아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대표님께서 최근에 또 공인중개사를 여셨더라고요.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밀물인지 썰물인지 모를 그 파도에 지금 몸을 태우신 것 같은 상승기에. 맞아요. 그 폐업하는 수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파악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아마 투자자에서 공인중개사로 간 거는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투자자 하시는 분은 있는데 네. 투자자만 오롯이 16년 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햇병아리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업을 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얘기해 주셔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도 오픈하셨고 네.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아마 많이 만나 뵀을 텐데 네. 요즘 현장이 그럼 공인중개사 분들이 말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말고 맞아요. 그 현장에서의 사장님들이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사주기는 하지만 현장의 소식을 너무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공동중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공동중개라는 건 뭐냐면 물건지에서 이제 매도자 있는 부동산에서 이제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같이 하자. 쉐어하는 거죠, 수익을. 그걸 공동중개라고 하거든요. 공동중개 안 한다 하면요, 바로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렇죠.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네,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반대로 하는 거는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로. 제가 그쪽 부동산에 A, B가 있는데 제가 B를 전화를 한 거예요. 물건은 A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A, B가 교통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복비를 반반 한다거나 그러면 교통이 되면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달궈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걸로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소식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일 때는 전혀 모르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실수요자도 있지만 갭 투자를 하니까 전세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지역이 있고 전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떨어지겠다 이런 걸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갭 투자로 들어갔을 때는 사장님께서 물건을 팔려고 그거 뭐 3억에 사서 2억 5천에 전세 맞출 수 있어 막 이러지만 사실 전세가 안 맞춰가지고 막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브리핑이 정말 명확해지죠. 어떤 곳이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서울에 공인중개사 어디 있죠? 사무실이? 저희 공인중개사는요, 논현역 8번 출구 8초컷 서초구 잠원동에 있습니다. 아니로 강남 3구에 있는데 강남 3구와 이 서울의 분위기, 공인중개사 사장님으로서 느끼는 분위기 어때요? 가볍게 한번. 네, 강남 3구는 공동중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 오면 그냥 직접 가시라고 해요. 어쩔 수 없어서. 왜냐면은 공동중개를 안 하고 그리고 그쪽에 물건들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공동중개를 안 한다고 해서 진짜 그분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했나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갔더니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강남 3구는 직접 가시는 게 낫다. 저희 손님을 뺏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손님이 더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다른 지역 이야기는 또 곧 또 인터뷰에서 여쭤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주가 벌써 지났는데 일단 한 2주 만에 뭐 집값에 어떤 변화 요소가 있을까요? 집값 변화 많죠. 원래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뭔가가 이제
뭔가 시장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제가 아는 그 자영업자분 중에서 수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수요가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회의를 많이 한대요. 막 그런 식으로 되는 네.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정말 연초 거래량에 대비 정말 많이 거래가 네. 지금 되고 있고, 사실 초창기 때는 이제 초양극화라고 해서 상급지 지역만 조금 오르다가 지금 중하급지로 이제 내려오는 시장으로 이제 뭐 번지는 시장으로 된 거죠. 그만큼 시장이 되게 근데 빨라요. 엄청 빨라요. 갑자기 이제 물건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냐면 만약에 중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가는데 네. 자기 집을 팔려고 했더니 내가 살려는 데가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 팔겠다고 보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울 지역에 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물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래량 중에서는 서울의 초창기 때, 그러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상급지가 많은 거예요. 상급지의 거래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생애 최초인 분 같은 경우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 붐도 뛰어든 거죠. 올 초에는 갈아타기 장세였지만 지금은 네. 이제 생애 최초까지 뛰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4일 기준으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800건인데 더라고요. 이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 이게 사실 30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많아져. 잡히는 건데, 이게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앞두고 대출 강화 전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가 늘어난 것을 거래할 때 최종 거래 건수는 1만 건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거래량 급증한 원인은 뭐고, 요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거래량 급증은 네.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DSR 네. 7월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서 대출 자설을 하거나 이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정해진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봄, 가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DSR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규제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1호 규제는 대출 규제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심리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돼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이재명 정부의 기조 중에서는 하나는 이제 공급으로 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으로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공급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어디를 무엇으로 하는지 그게 이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정해져야 되고요. 양도 정해져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기 신도시 나왔다가 쑥 들어갔죠. 네. 그래서 언제 어디를 무엇을 얼마만큼 이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부분에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대 정책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임대 정책 중에서 그 경기도 도지사 시절 때 얘기했던 기본주택이 바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대 같은 경우에는 10년 임대, 영구 임대 아니면 사실 뭐 임대를 살다가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주택이 어디에 될까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 내에 기본주택이 깔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도지사에서 나와서 그게 이제 기본주택이란 말이 사라지게 됐죠. 근데 그 기본주택을 만들었던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또 그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또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공급에서는 임대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정책의 3요소가 있어요. 사실 세제, 대출,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 글로 뭐 10대 공약에 써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세 장소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세제로 이제 수요를 억제하다가 이제 안 좋아졌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아마도 세제에 대해서는 누르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다음에 윤석열 정부 그때 나왔던 세제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제는 몇 개는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3요소 중에서 지금 세제, 그 다음에 공급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에요. 사실 수요를 폭발되는 기존 주택에서 청약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번에도 청약이 조금 바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7년 기간 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10년으로 확대해주고요. 그리고 9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생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약간의 그 한 줄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그 청약인데요. 네, 청약에서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사실 지금 투기가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를 되돌리면은 사실 지금이 뭐 시가 분양이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지만 이렇게 고분양가 관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청약, 분양가가 낮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이 밀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의 정책을 지금 봤는데, 이번 정부의 이제 그 공약집이라든지 정책집이 아직 완벽하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원래 부동산 섹션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동산 섹션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고 이렇게 막 꺼내서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아직 불확실성하고 확정된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그럼 공급과 임대 정책, 뭐 세제, 청약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 부분에서는 언제 어디를 무엇으로 어느 정도 양을 넣는지를 얘기 아직은 명확하게 안 잡혔던데, 그럼 공급 어쨌든 확대 정책인 거잖아. 이 방향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방향이 그러면 옳은 건지랑 플러스로 이렇게 한다 해서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플러스로 많은 분들이 그래 공급 좋은데 이거 몇 년 걸리겠냐? 네, 맞아요. 4년, 5년은 최소한 걸리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지금 3기 신도시 나왔던 때를 생각해보면 2019년도에 나왔거든요. 제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이 나올 때였으니까. 지금 입주한 단지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급으로 이제 잡았던 시기가 두 번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 1기 신도시, 그리고 보금자리 지구. 그때가 가장 됐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자마자 막 다다다다 막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수혜는 김영삼 정부에서 했죠. 유일하게 김영삼 정부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너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명박 그 정부 때는 이제 보금자리 지구, 근데 너무 자리가 좋았죠. 내곡, 세곡, 강남권, 서초권 이렇게 보금자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릴 정도였죠. 그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졌던 그 공급 시장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공급에 대해서 했을 때 특히 제가 농담 삼아 정부의 3대 거짓말이 있거든요. 네. 정부 어떤 거냐면 공급이 충분하다. 그 말은 진짜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부동산이 안 오르고 있다. 그것도 두 번째, 3대 거짓말의 두 번째고,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부동산이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3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정부는 항상, 집값이 안정화됐다라는 그렇죠. 단어를 쓰다가, 어라,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책을 내보면서, 막 안정화였는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정책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말 중에서는 그거는, 안정화됐다라는 건
오르거나 내리는 시장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올해 하반기라든가 남은 임기 동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왜 안 나오지? 옛날 같은 경우는 제발 정책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매를 맞았는데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늦을수록 더 왜곡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정책으로는 이제 정책으로 하반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또 이제 정책이 나오고 나서 방송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는 있지만 첫 번째 정책은 대출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7월 달에 DSR, 스트레스 DSR을 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DSR에 3대 요소가 있거든요. 오늘 뭐 3대 요소 많이 얘기합니다. 뭐죠? 이게 유튜브 강의인데 DSR의 3대 요소는요. 기간, 이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건 대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DSR이 잡는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가 낮아지면 또 DSR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DSR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DSR이 이제 40% 구간이라서 이자가 지금 뭐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DSR 40%에서 그 사람이 3억 정도 대출을 낸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자가 내려가면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 많이 더하겠다. 미래에 스트레스를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여서 가상금리가 만약에 1.5에서 4.5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대출을 덜 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요. 2%.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뭐 조삼모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대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가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집값의 15억 이상이면 대출을 아예 0%. 그러니까 LTV가 0%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는 LTV가 50%잖아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사면 1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는 그때는 0이 나오는 거죠. 대출을 못해서 정말 15억 웃지 못한 14억 9,900 그렇게 거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가 시장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떨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뭐 15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가 시장의 대출 규제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DSR을 조금 차등을 주겠죠. 지금 DSR이 40%거든요. 그러면 고가 시장은 DSR을 20%로 줄인다거나 10%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이쪽 고가 시장에 가는 그러니까 유동수익 자금이 줄어드는 대출 규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퉁쳐서 전국 우리나라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지방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미난 건 DSR 규제 40%가요. 강남도 40%고 지방에 지금 안 팔리는 소도시도 40%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차등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시죠? 풍선 효과라는 게 또 존재하게 되니까 골머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추가적인 대출 규제 시행되면 지금의 영끌, 뭐 패닉바잉 잠재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지금 패닉바잉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시장이 지금 중급지 시장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급 시장에 지금 패닉바잉이 집을 보지도 않고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시장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올랐고 아예 오르지도 않고 정말 갭이 정말 장난 아니게 벌어졌거든요. 네. 가는 놈만 갈 놈, 될 놈 될, 안 될 안 이렇게 농담으로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동시에 그 규제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파트가 상승세가 강남 건너 마용성과 강남,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등 중상급지로 확대되는 건 풍선 효과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확산 효과라고도 하고요. 산불 효과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산불이 나면 바로바로 퍼지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산불 그것도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원래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이 집중적으로 여기만 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 갈아타기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보다는 갈아타기 장세가 많아서 여기가 이제 불타올랐는데 생애 최초가 집을 사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 오를 때 대부분 삽니다. 서러워서 산다라고 하죠. 그런 시장이 도래돼야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전세가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강남권이나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가 많이 오르고요. 왜냐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고요. 근데 중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시장이 오른다고 하면은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가격은 요즘에 그럼 서울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전세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2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100만 원 정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다가 2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되자마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전환하는 수요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제 소유하거나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 그리고 집을 보유하는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매, 전세,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인데 이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전세값이 안 올랐냐면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아파트 쪽은 아니지만 여론몰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반전세라든지 그렇게 됐고 뭐 5% 증액이 이제 또 걸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2년 동안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지금 슬며시 조금 나오는 게 가을 전세 시장이 조금 꿈틀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 이제 매수자가 이제 잔금이 좀 길어요. 내년 초라든지 올해 말 정도에 대한 잔금을 만약에 사고 나서 갭 투자를 할 거다. 그때 전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사실 그런 거에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얼마 되겠죠.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소장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5억은 갈 것 같아요. 딱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중급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급지 같은 경우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은 빨리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장에서도 매물이 없는데 특히 대단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안에서 전세가 몇 개 있는지만 체크를 해도 그게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상급지 있잖아요. 토어제가 아닌 마용성하고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국지적으로 전세가 많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나 조사를 했는데 갭 투자를 하니까 전세 놓는 거는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세 물량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전세 물량이 전세 공급자가 누구냐면 갭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역마다는 또 다른 양상이긴 한데 전세는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가을 전세장은 지역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런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십니다. 아닙니다.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지는 그거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갭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중급지에서 이제 갭 메우기 시장이 이제 되지 않을까. 아까부터 계속 중급지 얘기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래 그 중급지가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정도가 중급지인 건가요? 상급지는 우리 다 알죠. 상급지 빼고 이제 중상급지가 지금 마용성하고 강동구, 동장구, 양천구가 그러고요. 그 밑이 이제 중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살고 계시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추측하시기 추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중급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제 이 갭이 붙어 있거든요. 네. 갭이 붙어 있다라는 거, 내가 전세 사느니 집을 사도 돼. 얼마 정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얹으면 돼. 전세 구하러 갔더니 전세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갭 메우기가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까 매매, 전세, 월세로 세 개 중엔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살든 간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급지랑 뭐 준상급지, 중급지 얘기 나와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서울에 그다음에 또 서울의 최상급지에 선호한 건 똘똘한 채 선호 영상 때문인 건데 요건 앞으로 계속 되는지랑 플러스로 그렇다면 앞으로 똘똘한 채를 갖고 싶은 분들은 뭘 좀 주목해야 될까요? 뭐 가장 비싸다고 해서 지금 가장 비싼 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게 정답은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은 내가 더 오를 거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똘똘한 채 기준이 어떻게 보시나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집을 처음에 첫 집을 진짜 잘 사야겠다. 중요하죠. 왜냐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니까요. 취득세도 3.3%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2021년 11월 집 샀거든요. 3.3%였나요? 그때 당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세금이 많아? 네, 취득세가 예전에 그냥 1%였거든요. 저는 이제 1%만 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전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취득세가 원래 높았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완화된 게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문재인 정부 말에 이제 12%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복비나 뭐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2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사야 된다. 한 번 잘 살 때 잘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리하다는 기준을 제가 조금 정해드리면요. 내가 이제 월급에서 만약 5천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래 DSR은 세전을 하는데 세후 5천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리금을 2,500 정도 낸다. 원금과 이자를 낸다. 그러면 그 DSR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쪼들리게 안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DSR 30%. 자기 연봉의 세후의 30%가 맞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진짜 무리다라고 하면 50%. 50%를 넘으면 진짜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거 내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영끌이라고 해도 조금 그 선을 조금 지켜주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자기가 돈에서 뭐 고정비라든지 뭐 변동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걸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도 당연히 알다시피 똘똘한 한 채로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되게 재미난 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가가 아니라고 치고 그냥 서울의 세 채, 지방의 세 채 똑같아요. 종부세가 요율이. 그러니까 의미가 그 종부세가 그 채수에 대한 게 없어지지는 않으나 똘똘한 한 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중에서 또 하나가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진데 전세라든지 이런 고가 전세라든지 월세가 많아지면 종소세가 장난 아닙니다. 종소세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최고 전세금 제일 비싼 데로 그냥 이사 들어갔습니다. 종소세 내느니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이 많으면 집부자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부자는 가엾게 보더라고요. 종부세 어떻게 그런데 알고 보면 뒤에서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종소세도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의 기조는 이 두 개의 정책,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안 되는데 그 세금을 없애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임대사업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제가 2013년부터 들고 2018년 3월 31일 날 거의 대거 등록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건 4월 1일부터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빌라를 하게 되는데 빌라로 투자를 하면서 하기는 정말 리스크가 큰 게 지금 126%라고 그 빌라를 사가지고 전세를 놓으면 공시지가의 126% 뺏기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이 되니까 네. 높게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빌라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반전세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것보다 빌라가 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가 나오긴 했어요. 제가 보고 좀 놀랬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우리가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5%밖에 증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년 지나면 이거 봐라. 내가 진짜 많이 올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면 니네가 조금만 올리면 종소세를 깎아줄게.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 제도가 나오진 않았고 나온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 중에 특히 종소세를 많이 내거나 의료보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그 연령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이거 돈을 전세금 올려서 은행에 넣어놔도 종소세를 더 감면해주면 나 안 올리지? 이런 네. 정책이 또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산다? 그것도 아이러니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연봉 5천 뭐 이런 얘기 해주셔서 연봉 5천 아니면 이제 둘 다 맞벌이라고 할게요. 요즘 맞벌이 워낙 많아요. 연봉 1억 두 가지만 그냥 기준할게 네네네. 모든 경우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집을 사는 게 적당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봉 4천이면 제 강의를 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제 돈 없어도 된다. 그 기준은 지금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신혼부부이신데요. 연봉 합쳐도 한 1억 될까 말까긴 1억. 한데 영원이에요. 돈이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모은 재산이 없다? 모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거의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이제 청약을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청약을 추천을 드렸는데 계약금이 한 3천만 원이었습니다. 5%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3천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때 어떻게 플랜을 DSR을 가져가야 되는지 청약은요. 자기가 잔금까지 2년이 걸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청약 당시 당첨된 당시에 대출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돼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충분하게 잔금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청약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봉 5천인데 돈이 0이다. 이러면 청약 쪽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5천이고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역산으로 DSR을 계산을 해서 해야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봉이 8천 정도 이상 되면은 갭 투자보다 실거주가 더 갭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 정도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봉이 한 그 7천에서 8천 되는 사람이 DSR을 익혀서 대출을 내고 내 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갭은요 아직 붙지는 않았어요. 갭 투자가 한 2억에서 3억이 그러니까 1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돈이 얼마 있고 DSR을 맞춰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봉 8천에 그 경우는 본인 연봉이 한 10배 정도 되는 집을 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요. KB 부동산에 들어가면 내 가지고 있는 연봉자가 어떤 집을 사는지 가격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대출을 내니까 더 정확해요. DSR을 계산을 그러니까 연봉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은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블라인드가 아니야. 연봉이 이 사람은 8천인 사람은 어떤 집을 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와요?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그게 있는데 되게 재미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어떤 분이 연봉이 1억이에요. 자기 3억짜리 집을 사겠대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연봉 1억이신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연봉 1억이면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달라요. 연봉이 이제 만약에 똑같아요? 그러면 비싼 집은 서울에 좀 비싼 집을 사요. 그런 게 좀 있는 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서울에 맞벌이로 살면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또 나중에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위치도 그러다 보니까 더 연봉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둘이 맞벌이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같은 연봉인데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을 사는 그 금액이 달라요. 되게 신기하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까 전에 공인중개사 사장님으로서의 심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공인중개사 찾아오는 아니면 또 투자를 문어보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요즘에 서울에는 어때요? 막 요즘에 좀 많이 급한 상태인가요? 네, 진짜 급해요. 그래서 응급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응급실. 네, 어제도 이제 지금 당장 상담을 받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상담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집이 지금 곧 팔릴 것 같다. 어떡하냐.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팔고 바로 사야 되니까 내가 어디를 알아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떤 경기도 외곽에 신축 아파트 있는 분은 제가 매도 팁을 드려서 어떻게 팔았어요. 거의 안 팔리는 집인데 목요일날 가계약금을 받고 일요일날 서울 신축 아파트에 집을 보러 갔어요. 일요일날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봐놔야 돼요. 보놓고 바로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응급실 수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앞으로 또 임기를 이제 하면 한 5년 정도 지날 텐데 임기가 끝났을 때쯤에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집값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걸 알면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나요?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올해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정도라도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은 100%. 근데 하나는 명확한 건 하나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 잔금을 주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주식이 오르면 김작가 TV가 오른다. 구독자가 오른다. 250만 원 이게 자랑을 딱 보고 맞구나. 이제 시장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오르면 그 사람들 뭐예요? 부동산을 사겠죠. 부동산 사죠.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못 들어오는 장치를 건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신박한 정책이 나오면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의 시장이 들어왔다는 거죠. 유동성이.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하반기 때 명확한 거는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이 조금 요동치지 않을까. 근데 다 전체적으로 똑같진 않다.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전세 공급이 생기니까 또 그 지역에 갭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조금 지금은 갭 메우기 장세라고 해서 산불이 났는데 옆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하반기 곧 시작하죠.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건이 된다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대출 규제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출 규제가 나오면 왜냐하면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분 조건이라고 있었어요. 처분 조건. 처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안 팔면 대출 안 내줘 그러는데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갑자기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대출 규제를 조금 봐서 이제 움직이셔야 되고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상급지로 가야 돼요. 왜냐면 업그레이드로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같은 단지에 평형으로 옮긴다거나 같은 입지에서 입지로 가면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비추하고요. 1주택자는 당연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상급지 갈아탈 때는 3억에서 5억 정도 자기 돈이 있을 때 가시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3억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주택자 자기 집에 뭐 대출이 없다거나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갈아탈 때 보니까 3억 정도 태워서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서 아,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갈아타려고 그래. 무리해서 대출을 엄청 많이 내서 이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는 자신의 돈 계산과 자신의 집을 팔아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청약 강사고 대한민국 청약 지도를 내면서 무주택자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19년도 그 슬로건이 그거였는데요. 지금 무주택자는 천국의 문이 닫히고 있다. 청약이요 많이 밀리고요. 분양가가 아무리 눌러도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양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청약이요? 네, 양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요? 반포주공 1단지. 지금 그거는 거의 뭐 20억 로또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 희망 고문으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제가 딱 하나 얘기하면 서울의 집값이 1년마다 얼마나 오를까? 그냥 수치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지만 제가 정해드리면요 2억씩 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분양가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분양가가 8억이었는데요. 23년도에 8억이면요. 24년도 되면 10억이 돼요. 25년 되니까 12억 됐어요. 네. 그래서 2억씩 오르거든요. 내가 청약을 기다리거나 이럴 때 1년에 2억씩 까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움직여야 될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자금이 없거나 DSR이 낮으신 분은 계속해서 청약의 문은 두드리는 건 맞습니다. 야, 로또 20억은 좀 심하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당첨된 사람 빼고는 다 박탈감을 너무 크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박탈감 느껴서 집값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그걸 기다리다가 박탈돼서 집값 올렸던 계기가 판교신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때 넣었기 때문에 더 아는데요. 판교신 때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주변에 집 사러 가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DH자이 개포라고 해서 개포 8단지 있잖아요. 분양할 때 그것 때문에 규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강남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또아리를 튼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거 떨어지고 나서 패닉바잉 돼가지고 강남 집값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거는 있는데 근데 또 이거 포기하고 딴 거 할까요? 라기에는 너무 이게 너무 따끈따끈하고 너무 그렇죠. 예쁜 거예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수강생님 중에서도 돈 들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청약 한번 맞으면 되게 한번 좋겠다. 꼭 하세요. 네, 생각이 드시면 제가 타입 찍어드리겠어요.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제 1주택자도 이번에 되신 분이 있어요. 1주택자인데 레미안 원펜타사도 당첨이 됐고요. 갈아타서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기존에 돈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뭐 여기서 아까 1주택자 얘기를 했는데 뭐 갈아타는 거 상급지 못 가고 돈 없으면 계속해서 청약에 문 두들려도 돼요. 왜냐면 그 수도권하고 5대 강역시는 이제 추첨제 중에서는 다주택자는 거의 당첨이 희박합니다. 0%예요. 근데 1주택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특히 반포주공 1단지는 물량이 많아서 1주택자도 비율이 많습니다. 요즘에 건축비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건축비 상승이 분양가나 청약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당연하죠. 분양가는 건축비 플러스 택지비로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택지비도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경우는 계속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시간당 그 페이 있잖아요. 인건비? 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고요. 당연히 이제 건축비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건축비 안에서 이제
자재비도 또 하나 한몫했었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짜 제가 그 체감을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도배 장판 뭐 인테리어를 하다가 10년 동안 거의 안 한 게 신축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거의 안 하다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2배 올랐어요. 도배는 진짜 찾기 어렵고요. 정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공사를 할 때 뭐 일몰 시간을 지키거나 그리고 4.5일이 돼버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계속 그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관리직 같은 경우는 4.5일 그 주말 근무제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건축비, 지금 인테리어 자체도 올랐는데요, 뭐. 한국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도 얼마 전에 인하했잖아요.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동산에선 금리랑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금리가 모든 것의 시작 아닌가요? 시작이긴 한데 그 예전 시장에선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가 자체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더 큰 거죠. 중산층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대출을 중산층인데 5억을 낸다라고 해봐요. 이분이 찾고 찾아서 어떻게 금리를 낮추냐면 만약 4%대면 전자계약을 해서 0.2%를 낮춥니다. 그래서 저 전자계약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자계약 진짜 편하더라고. 다 전자계약을 원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비대면을 이용하면 또 금리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엄청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죠. 네. 예전에 이제 집을 사면 2억, 3억 내도 명끌이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5억, 중산층이 5억 낸다라고 생각하면 1%, 2%도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그 심리도 또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가 자체가 높았고 대출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이제 확대 정책 펼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 내년이랑 그 후년에 또 공급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반토막이에요. 네. 요게 공급을 아무리 밀어붙여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요걸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 집값이 더 무서울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김현미 장관님이 집이 빵이었으면 좋겠다. 찍어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뱉었을까요? 그래서 속설로 이 얘기를 하고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만큼 좀 절박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는 투자자는 상식이고 기조로 깔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죠. 제가 2001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01년도. 네, 2001년도에 결혼할 당시에 24년 전. 네, 집이 없었어요. 이때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왜 공급이 없냐면 돌아가면 1997년도에 IMF 이후로 집을 안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집을 안 보고 전세를 계약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초보자들은 모르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이 없는 거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 여파, 그다음에 코로나 여파로 이제 침체됐던 그 시장, 그리고 이제 공백이 생겼죠. 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의 공백이 길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분양을 하고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라든지 지금 양주 옥정이라든지 그리고 파주 운정이라든지 평택 고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집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또 공급이 또 많은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입주장을 치르고 있거든요. 입주장이라는 건 우리가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3개월이나 2개월 안에 다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세, 매매, 월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강북 쪽에 지금 장이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문 희경에 있는 조만간 그러니까 입주할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세가 금방 회복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했던 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10,00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전세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그때 당시에 청약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청약으로 진짜 한 사람은 거주 의무라든지 무주택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투자자이지만 그래도 이제 무순위 나와서 당첨된 사람도 지금 뭐 그 거주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진짜 금방 소진됐죠. 나오질 않았으니까. 어차피 3년 뒤에 입주하니까 갔더니 제가 사전 점검을 갔었거든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이사 들어가셨더라고요.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입주장이 진짜 빠르게 진행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라는 것들은 아주 정해져 있는 어떤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공급 없으니까 집값 올라, 전세값 올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 계약갱신 나오고 계약갱신 2+2라는 정책이 나왔고 그러다가 금리 취소되니까 사실 2022년도에 당연히 공급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없는 거고 그거보다 지금 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그 전세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금리가 그렇게 완전 계단식으로 치솟고 완전 코브라였죠, 코브라.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16년 투자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자의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단하기는 힘든데 어떤 장치가 걸리면 또 이거를 또 해소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를 놓치고 계시는 가 있는 게 보이진 않아요. 전세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공급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도 뭐 무수히 많은 전문가분들 김작가 TV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다 전망은 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든지 하락이든지 상승이든지.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때때로 너무 확정적으로 그 다음에 약간의 아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모른다고 약간 비아냥 같은 그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았을 때는 멋있지. 근데 문제는 시장의 상황이 난리 나지. 댓글에 난리 나지. 본인이 다르게 흘러갈 때는 나중에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댓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서울 집값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확실히 지금 상승세죠. 네. 이게 집은요, 그런 건 있어요. 또, 이거 방송 듣고, IMF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는 했는데, 이게 장을 이제 정책이 다르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집값은요, 이게 돌아가는 인형 있잖아요. 이게 태엽을 가르면 한쪽으로 막 돌아가는 그 성질이 있어요, 부동산은. 한번 오르는 텀을 되면요, 끝까지 찍어봐야지 얘가 끝나. 인형이. 근데 이제 뭔가 누르는 거죠. 못 가게 꽉 눌러요. 꽉 눌러도 가잖아요. 그 인형이. 그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꽉 눌러도 그렇게 되는데 그 인형을 멈춘 게 사실 금리였죠. 그리고 금리이기도 하고 너무 빨리 돌아가면 또 이게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원래 이제 그게 1분 동안 돌아가는 인형이었는데 갑자기 10초 만에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죠. 갑자기 오르는 시장이 너무 되면은. 그때 그 시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 2007년도에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전 거는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정말 대세 상승이 그건데 농담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한정거장 갈 때마다 1,000만 원이 올라. 사모님 오실래요? 뭐지 매도자가 1,000만 원 올렸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라고 하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를 하는 거는 내가 그걸 사지 않으면 신고가를 사지 않으면 다음 신고가를 받쳐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닉 바잉 중에서 이제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마음이 조급하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다른 거를 한번 보는 거죠. A를 샀는데 A를 놓치면 B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A를 봤을 때 B를 가세요라고 딱 하는데 그 또 A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B도 못 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부동산 하락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원래 하락 얘기하신 분들은 입장을 좀 바꾸셨나요? 어떻나요? 바꿨다고 들었는데 아, 뭐 땡땡땡 분은 자기 집 썼다고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혹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요? 전 하락론자가 유튜브에 안 떠가지고 아, 상승.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시장론자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제가 지금은 상승론자. 22년도에 제가 테마주라고 하죠. 뭐 공시지가 1억 언더, 지식산업센터, 생활력 숙박시설, 오피스텔 분양권 이거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거가 있고 안 먹히는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래요.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네. 비추입니다.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남 사게.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조금 온도차가 좀 크다고 느낄 것 같은 게 진짜 커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도 있지만 지금 뭐 한국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죠. 올해 하반기 반토막이라고 났다고 발표도 했었고 내수시장 박살났다고 하고 경기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주식은 갑자기 코스피 3천 가지 부동산이 이렇게 막 오르고 있지 뭐지? 왜 오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주식은 잘 몰라서 내수시장하고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에요. 왜냐면 예산이 안 돌았잖아요. 돈이 안 풀린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돈이 풀리는 때 그때 내수시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곡소리 났습니다. 그때 계엄하고 나서 정말 회식은 거의 없어요. 없고요. 저녁 때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고요. 맞아요. 일요일 날 강남 가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다 문 닫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남대로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강남대로에 제가 공시를 본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게 좀 불확실한 게 정치적으로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 코스피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쏠리면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가면서 이런 수치들이 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십 채씩 늘리던 전세 레버리지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전세 레버리지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시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십 채씩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종부세라든지 특히 종소세 장난 아니거든요. 종부세. 예전에는 전세 갭 투자면 전세가 막 뭐 1억, 2억 정도인데 전세가 막 5억, 6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합산이 돼요. 세 채 이상은 두 채까지 그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넘어지죠. 공시지가나 가격이 다 넘으니까 다 합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폭탄 맞고 올 이게 종소세 신고했는데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말에 의료보험 폭탄 맞을 거라고 최대로 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내야 되냐고 그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비우스 띠예요. 종부세 내고 종소세 내고 의료보험 이래서 수십 채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디가 좋은 입지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사실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어디가 뭐 초토 상급지고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평가된 아파트는 좀 어떻게 찾을까요? 어쨌든 내가 나중에 오를 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곳보다 좀 현재 가치보다 좀 싸 보이는 곳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평가 아파트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는 하거든요. 없는 시대인가요? 왜냐면 가격으로 반영하는데 근데 그거는 국지적으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마용성하고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신축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마포는 구축까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 안에 있는 뭐 신축 단지라고 하면은 신길 루타운이라든지 여기 영등포 없잖아요. 신길 루타운이라든지 영등포 단지 안에 대단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덜 올랐거든요. 근데 이 방송되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지금 신길 루타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강동구 내에서도 오르긴 했는데 강동구 내에서도 구축 아파트는 덜 오르고 그러니까 덜 올랐다라는 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같은 입지였고 같은
있는 거였는데 쏠림 현상이 생겨서 그것만 조금 많이 올랐던 것 중에서 아니 여기는 왜 안 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부산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주가 그렇게 오르면 부산이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는데 딱 부산이 오르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리는 그런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오르는데 마포가 이렇게 굳히게 오르는데 영등포가 왜? 영등포도 여의도권역이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입지를 확대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평가보다는 덜 올랐던 어차피 비슷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포 얘기 주셔서 마포의 뭐 대표적인 단지들은 요즘에 국민평수 84제곱이죠. 어느 정도 가격대예요? 지금 마포의 대장은 예전에 마레프라고 그래서 마포레미안 프로주인데요. 그게 한서초등학교를 뺑 둘러는 한서초등학교 이너서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거기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초품하기도 하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84 기준으로 25억 9천 그러니까 26억까지 이제 호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라서 마더클이라고 해서 그 23년에 줍줍으로 나왔던 데예요. 거기가 마포 더 클래시라고 해가지고 5구 타입이 19억. 그러니까 네. 20억에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당 1억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네.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포도 평당 1억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야, 저 마포의 뭐 대표 단지 국민평수가 20억 정도라고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막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마포를 팔면 대부분 강남권으로 또 가시거든요. 그렇죠. 갈아타고. 상급지로 가니까. 네. 그리고 마포의 배우 수요를 생각하면 그 마포의 배우 수요들이 올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은평구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신축 단지가 원래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녹번역 주변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이. 그래서 그 집을 팔고 마포로 입성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당연히 팔고 마포구로 되는 거니까. 진짜 마포구 자체가 와 마포구 입지 엄청 좋아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배우 수요가 그만큼 깔고 있는 그 상승 여력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은요 신축이 들어오면 그 신축발이 있습니다. 그 신축발이 바로 그 뒷단지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동대문구가 지금 신축이 들어오고 성북구가 신축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받는 데가 성동구예요. 이렇게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동구는 팔면 또 강남 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길을 보시면 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집값이 마포도 이제 20억대가 훌쩍 넘어가서 궁금한 게 제가 통계청이 2024년 뭐 자료 하나 보니까 순자산 상위 1%가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그 데이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상위 10% 가구가 뭐 10.5억 원, 상위 5% 가구가 15.2억 원, 상위 0.5% 가구가 뭐 44.2억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상위 10%, 뭐 상위 1% 이 자산이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막 상승하지 않거든요. 해마다 이제.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집값은 이렇게 훌쩍 상승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뭐랄까 근로소득이 있고 특히 사업소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못하고 사업소득 아니면 뭐 상속이나 증여로 한다는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신흥부자 그리고 코인 부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진짜 나이도 어린데 100억 부자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와. 근데 100억 부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완전히 엄청 부자의 레벨인데 지금은 그렇죠. 200억 부자더라고요. 200억 부자. 그러니까 자산이 자산을 만든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을 만든 경우도 있고 신흥 부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막 엄청 상승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소수예요, 소수. 소수가 이렇게 자산 형성에 되게 크게 되는 거고 이게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돈 벌면 건물주였잖아요. 네. 강남 건물주. 근데 지금은 돈 벌면 트로피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산다거나 이번에 100억으로 원베일리 사고 메가커피 사장님이 또 올 현금으로 원베일리를 샀잖아요. 그런
그런 신흥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 익시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법인으로 이제 건물을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상위 1% 부자 가구 보고서에 이제 더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건축 재개발 주목해야 되는 곳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에 이번에 또 정책이 나왔는데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는 원래 그 윤석열 정부에도 있었는데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강남권이냐 안 강남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셔야 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1:1 재건축도 해죠. 그래서 1:1 재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용산에 왕궁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1:1 재건축이에요. 근데도 임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임대가 계속 이제 들어오면 돼. 임대가 들어와도 막지만 안강남 거는 뭐냐면 임대주택을 들어서 용적률을 상승해줘. 원래 사업성이 없었던 곳은요. 호재를 부르는 거죠. 사업성이 없던 거는 차라리 임대를 넣고 사업성을 좀 더 키우자.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안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지금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토어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거의 토어제 아닌 재건축은 뭐 강동구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라든지 광진구 정도가 있는 거고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재개발은 조금 눌려 있는 게 뭐냐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속통합기획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개발 지역인데 사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에는 토어제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못 샀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중에서 신속통합기획 중에서 내가 임대사업자로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중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일기 신도시. 최근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몇 억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엄청나게 상승이 됐던 이유는 뭐 분당이 좋은 입지긴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또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평촌, 중동, 삼본, 일산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당하고 가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평촌까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개 신도시 중에서도 여러분들 분당이라든지 평촌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요, 국토부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합쳐지는데, 거기가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장단점, 뭐 투자 성공 사례 같은 거 하나 얘기해 주신다면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 장단점은, 장점은요, 신축이 되는 거죠. 지금 얼죽신이라도 얼어 죽어도 신축인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낡은 아파트인데 낡은 집인데 이게 이제 신축으로 변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낡은 집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싸거든요.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거는 공시지가라든지 KB 시세가 낮기 때문에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성공 사례로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IMP님 빨리 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건 정책이 조금 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의 빨리 되고자 하는 심리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약구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죠.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니까 거의 조합이 80% 동의를
몇 달 만에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빨리 돼야 되는 거는 그 어떤 조합장의 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는 이 정도면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똘똘 뭉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산 돈보다 내가 5억에 샀는데 분담금을 5억 내래. 이러면서 이제 또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이 부동산 신축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좀 비싼 지역이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입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세종 점검만 한다면요. 부산부터요. 네. 지금 어떻고 올해 하반기 뭐 내년쯤 어떻게 될까요? 부산은 아직도 안 좋습니다. 근데 좋은 데만 얘기할게요. 지금 좋은 데가 울산하고 세종이 지금 좋죠. 세종은 테마주죠. 이번에 대통령 테마주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도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워낙에 민주당이 강한 도시이다 보니까 세종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제2정부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세종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은 자체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넘어갈 때,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그때도 지방시장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지방이 가장 많이 오를 때 서울이 떨어졌거든요. 2010년, 2011년도에 정말 지방은 불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하게 서울은 떨어졌었죠. 그래서 왜 그때 그랬냐면 그때 안 지은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집이 안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 똑같이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분양이 없는 거예요, 분양. 대구가 원래 분양이 많거든요. 대구는 농담 삼아서 그래요. 노인정 출근하기 전에 은행 들려서 청약하고 가는 게 그게 늦더라고. 그러니까 분양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분양권 시장도 너무 잘 됐고, 그런데 이제 규제가 들어왔었죠.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대구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분양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안 해준다면, 인허가를 안 해주면 그게 3, 4년 뒤에 그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온다는 거,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때 2012년도에 상승했던 대구도 그때 당시에 집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5대 강력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 지방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입주 공백 기대가 됐을 때 그때 또 한번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요? 더 떨어질 데는 없잖아요, 이제 뭐. 제 고향 대구. 대구의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크레인이래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서 크레인이래. 그거를 이제 대구가 언제 좋아지냐면 중공업 미분양이 없어야 돼요. 신암 뉴타운 가면요, 불 꺼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지었는데 아직도 안 팔린 아파트.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자산 시장에서 뭘 사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대구에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아버지도. 거기 집이 있으신데 거기에 집값을 전 당연히 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을 이제 21년에 사다 보니까 그 집값의 절대적인 그 순간의 가격 말고 변화폭을 보잖아요. 정말 지방에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안 오르더라고. 아니 근데 그 시장인데 2011년도에 장난 아니었다면 대구 장난 아니었어. 막 치솟았다니까요. 그때 치솟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또 지금은 또 떨어질 때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이게 수요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실 대구 그 아까 어떤 시장에서 그 옆에가 좋아야 되잖아요. 구미도 좋아지고 양산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이게 모이는데 그거랑
또 그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정책에서 대기업을 부산에 네. 보내기로 했어요. 어떤 A 대기업을 보내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게 그만큼 지방시장에 지금 울산 빼고는요.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자가요. 부산 출신 남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아니면 교사래요.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결혼을 그냥 울산이나 창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시장이 좋아지려면 이재명 정부처럼 그 대기업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가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였잖아요. 다 출퇴근하시더라고. 아빠만 데려가더라고. 또 이것도 문제예요. 세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시장이 좋아지려면 근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빨리 근데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정책이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와서 너무 늦게 나오면 더 왜곡될 것 같아서 정책을 기다리고요. 정책 중에서 아까 3요소 기억하셔서 그 3요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갭 메우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갭 메우기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투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이 뭔가 주식시장, 한국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좀 벌게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 격차를 느끼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면서 뭔가 투자가 너무 불로소득인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IMF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돈을 버는 게 근로와 사업과 투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라는 건 결국에 내 근로와 사업으로 번 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 근로와 사업으로 번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그게 수익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모은 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면서 이 노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투자소득을 무시하는 순간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모았던 내 돈, 그럼 그 모은 돈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요즘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균형 있게 하려면 김작가 TV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네.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농담을 해요. 일만 하다 부자가 못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제가 항상 애들한테,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일만 하다 투자를 못 하니까 바빠서. 그런데 그게 좀 투자 습관을 이제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여기는 되게 하락론자, 상승론자 다 들어오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를 조금 그렇죠. 구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금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으로 망했다면 부동산을 버리면요.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못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도 계속 하다 보면 망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주식으로 해서 뭐 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는 왜 망했는지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또 이렇게 잘못 사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자, 대표님 가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기업 선물로 홍보 한번 하고 가신다면요? 네, IMFP 공인중개사 오픈했고요. 노년역 8번 출구 8초 컷인데 좀 다른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네일이라든지 미용실 갈 때 예약인데 부동산은 그냥 벌컥 벗고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일하고 물건 찾는 거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IMFP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내 집 마련 많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CF성 같은 멘트 같네요. 너무 CF인가요? 안 오셔도 돼요. 혹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지역은 커버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건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가시라고 했는데 지금 중급지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이제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면 좋은 상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대표님은 IMFP 정재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